최근에 한 기사 중에서 부업이 많이 늘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업이라고 하지만 요즘 용어로는 엔잡이라고 부르죠.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엔잡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의 직장에서만 근로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공간에서 근로소득을 얻어서 1월 달에 연말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정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추세는 최근에 더 심해져서 이른바 MZ세대들에게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된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지금은 엔잡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MZ들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라는 의사표현하는 사람들이 약 80%가 됩니다만 여전히 그 기회는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엔잡러들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그냥 전문 직종이나 어떤 일에서 과외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라는 말이 생겨서 저녁에 내가 어디에다가 하나 등록해 놓고 배달 좀 한다든지 운전 좀 한다든지 어디 가서 심부름 대신 해주는 방식이 굉장히 범용적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사회의 경우에도 엔잡러들이 증가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사회를 바라볼 때 부러운 지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떠한 직장에서 정말 양질의 퀄리티의 직장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직장을 서너 개를 뛰어야 먹고 살만한 곳이다. 그래서 미국 도시 생활은 힘들고 팍팍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경우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서 이른바 양질의 고숙련 일자리는 줄어들고 중수준의 일자리는 AI가 대체하고 저숙련 일자리, 바꿔서 말하면 이른바 맥잡이죠. 아주 월급이 얼마 안 나오는 일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건사하는데 한 개 직장으로 안 되더라. 국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엔잡을 뛰는 사람들의 근로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주당 54.6시간을 근무하지만 월급은 한 개 직장만 근무하는 사람 대비해서 약 21만 원밖에 높지 않더라. 몸을 갈아 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52시간, 주당 52시간을 상한선으로 채워놓고 아무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주당 52시간은 결코 근무해서는 안 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엔잡을 뛰어도 52시간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호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근로자 한 사람이 한 직장에서는 52시간 못 하는데 돈 더 벌고 싶으면 딴 직장 가서 엔잡해라, 이게 법의 취지는 아닐 텐데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어떤 호사가들은 개탄해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 층들의 엔잡이 고숙련 일자리가 아니라 그냥 밤에 혹은 주말에 공휴일에 내가 먹고 살만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플랫폼, 재능 플랫폼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만 사실상 거래되어지는 양을 보면 재능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노동 플랫폼이죠. 그래서 한 기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AI가 도입되고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중숙련급의 일자리들, 그것들을 AI와 자동화 시스템이 대체하다 보니까 중숙련 취업자들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더라. 결과적으로는 고숙련이 되거나 아니면은 맥잡이 대한민국 사회에 늘어나고 있더라. 그런데 이 맥잡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우리나라에서 AI 시스템이 강화되면 될수록 이 맥잡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도 이제 미국의 팍팍한 도시처럼 고숙련 일자리로 한 직장에서 고소득 받으면서 일하든지 중숙련 일자리는 AI가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는 실무자들은 계속 바뀌게 되는 맥잡들만 일어나게 되더라. 노인 세대와 기성 세대가 청년 세대들에게 일자리를 양보해 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그 교수님들의 이야기의 이면에는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1분위 소득과 5분위 소득을 가구로 분석해 봤더니 1분위는 가장 좀 낮은 쪽입니다. 5분위가 가장 비싼 쪽이죠. 5분위면은 한 1억 정도, 월급 한 1억 정도 받는다 계산하시면 되고요. 1분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저시급도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분배의 양극화는 최근 들어서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숙련으로 이동해 버린 사람들은 이미 내가 어느 직장을 가든지 간에 내가 연봉 몇 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직장이 된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사회가 됐어요. 반대로 그게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먹고 살기가 더 팍팍해진 겁니다. 늘어난 저숙련 직종들이 이게 고숙련, 중숙련, 저숙련으로 볼 때에는 저숙련 직종이 늘어나고 고숙련 직종이 약간 올라가지만은 중숙련은 여전히 아래쪽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오늘은 경영자들을 위한 강의입니다만 개인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가 개인에게만 해당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고숙련 일자리는 늘어나고 중숙련은 사라지고 저숙련이 그냥 맥잡으로 열심히 노동하고 있는 이 환경이 결국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비즈니스가 어떤 영역에서 기술 창업을 하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SK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죠.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내놓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과 기술의 초격차를 가진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 디자인드 바이 코리아 누리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언더백 기업들이 애매한 중숙련 기술을 가진 중간 정도의 중기업들, 15명에서 100명 사이 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의 가능성의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디지털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시간의 격차, 공간의 격차 때문에 그 공간에서는요,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중간 규모의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서울에서 그렇지만 광주에서는 제가 좀 해요. 아이고, 뭐 이렇게 온라인에서는 그렇지만 온라인 불편한 사람들은 저희 매장에 와서 좀 사줘요. 그래도 저희 탄탄하게 달려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최근에는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숙련 조직에서 고숙련 조직, 바꿔서 말하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우리 직원들 어떻게 하면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자기 1인분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숙련 전문가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같은 말 아닙니까? 30명이 일하고 있으면 이 30명이 고숙련 전문가가 되면 우리 기업은 우리 산업 생태계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는 거죠. 단순히 노가다성 임가공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형 사업할 수 있고, 남이 주는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계하는 사업할 수 있고, 나의 브랜드 가질 수 있고, 이 산업 생태계에서 내가 만든 표준화, 기술 표준 내가 가질 수도 있죠. 그렇게 올라가고 싶을 때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직원들을 가르칠 때 우리의 직원들은 나를 뭐라고 바라봅니까? 경영자가 우리 이렇게 한번 달려가 보자. 경영자가 우리 웬만한 중숙련 일자리 아니고 고숙련 일자리를 한번 가봅시다 라고 제안하죠. 때로는 잔소리에 가까운 우리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쿠사리, 쫑크 뭐 이런 용어가 있어요. 경영자가 회사 내에서 부장님이 혹은 임원이 직원들을 만나서 야,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고객을 만났어? 고객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 했을 때 우리 직원들 마음속에 어떤 불이 켜집니까? 이익을 내기 위한 오너님이 또 열정페이 요구하시네. 이렇게 들립니까? 아니면 고숙련 전문가의 조언으로 듣습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경영자는 솔직히 언더백 기업에서 경영자는 그 회사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그 일의 전문가 아닙니까? 이른바 우리가 꼰대라고 불러버리는 그 부장님, 이른바 우리가 채용 갑질이라고 부르는 그 인사 담당자님, 이른바 우리가 부르는 그 사장님, 중소기업 사장 치면 연관 검색어가 무시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흐름과 파도 때문에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고숙련 조직으로 옮겨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사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지 경영은 거기에서 다시 돌아서자라고 하는 제안에 가까워요. 여기 경영자분들과 리더분들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잠정적 태업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때 이 말을 해주어야 그의 커리어도 발달하고 발전하고 우리 회사도 전문 조직이 되고 함께 즐겁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의 기회를 꼰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직장 갑질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언제까지 내가 지네 아버지야? 지네 엄마도 저는 어떻게 못할 거야? 이거 심리적 태업 아닙니까? 경영자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는 왜 언제부터 꼰대질이 되고 갑질이 됐습니까? 경영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달려보자. 세상에 존재하는 고객의 어떤 특정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번 해결해 보자. 그거 하려고 우리 모였잖아. 이 이야기가 왜 진정성 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이 대답을 할 때 제가 이 영상을 찾았습니다. 2002년도에 미국에서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이죠. 오스카 시상식에 2002년 초에 오프닝 스피치를 맡았던 톰 크루즈가 나와서 한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2002년 초는요, 2001년 9월 11일을 경험한 미국 사회입니다. 9.11 테러 직후에 영화인들이 모여서 영화에 대해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전 국가적인 추모의 분위기 때 이때 이런 시상식 하는 게 맞냐라는 비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식한 듯 톰 크루즈는 오프닝 스피치에 나와서 자신이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어떤 영화를 봤고 이사에서 청소년 시기에 어떤 꿈을 꿀 때 어떤 영화의 이미지를 생각했으며 자신이 성인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영화가 나의 삶에 어떤 격려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인들은 영화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톰 크루즈는 이렇게 답하더군요. Little bit of magic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의 매직이죠. 약간의 마법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이 일이야말로 전 국가적인 애도의 물결 또는 전 국가적인 추모의 분위기 속에서도 즐거움과 마법과 같은 것을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톰 크루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든 그 어느 때보다도 영화가 영화다울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많은 영화인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사람은 기립박수를 치면서 공감하는 것이죠. 우리 영화인들이 정말 영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가 함께 기여합시다 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거죠.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영화인들의 영화에 대한 그 진정성 느껴지시죠? 그런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비즈니스에 대한 그 진정성이 오늘날 어디로 간 겁니까? 비즈니스의 원래 본령은 사람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밥 버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하고 계시죠? 인생에서 하프타임을 통해서 인생을 보다 의미 있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밥 버퍼드는 그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쓰고 자신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블 TV의 회장이자 또는 창업자였으면서 그 이후의 삶을 비영리단체를 섬기는 삶으로 바꾸면서 피터 드러커를 만나서 여러 해 동안 코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쓴 책이 밥 버퍼드, 피터 드러커에게 인생 경영 수업을 받다예요. 그리고 피터 드러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종종 그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는 코치와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친구로서 만나서 이렇게 프렌드십을 나누었다고 그래요. 피터 드러커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비즈니스의 철학의 기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히틀러의 폭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과 자율로 높은 가치를 내는 조직을 만드는 일은 다원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정부가 돈을 나눠주거나 비영리 단체가 열심히 하거나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거나 그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기업다워서 국민들을 향해서 고객들을 향해서 고객 가치를 만들어낼 때 가장 풍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독일이 어떤 사회가 됐는지를 너무나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죠. 성과와 책임의 경영은 폭정을 대신할 대안이며 폭정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어떤 조직도 홀로 존재할 수가 없고 조직 자체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모든 조직, 특별히 기업은 사회의 기관이며 사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기업은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가 없다. 사회에 이로울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그의 책에서요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비즈니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 비즈니스 그 자체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섬기고 공급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를